가구의 재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목재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제품의 종류 중에 집성 목재,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목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집성 목재라고 불리지는 또는 집성재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그 판재, 목재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목재의 널 또는 작은 각재를 섬유 방향으로 이어 붙여서,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성재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집성해서 접착해서 각재나 두꺼운 판재로 제작한 것을 집성재라고 합니다. 두께가 보통 1.5cm에서 5cm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각재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그 각 판재들을 섬유 방향으로 붙여서 만든 그러한 목재 판재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성재는 그 목 구조의 보라든가 또는 기둥, 아치, 트러스 등의 구조 재료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계단이나 또는 디딤판, 노출된 석가래 등 이러한 그 인테리어 구조재나 또는 마감재로도 많이 사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가구재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목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성재는 그 단일 제재목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을 향상시킨 그러한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 합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성능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목재가 집성목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성목재의 특징으로는 집합에 의해서 필요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진 인공목재로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 두 번째로는 가급적 균질한 조직을 가진 인공목재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 소재의 강도 및 탄성을 충분히 활용한 그러한 그 목재 제품이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방부성, 방추성, 방화성을 높인 그러한 그 판재로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성재의 내부에 있어서 건조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건조 균열 및 목재 제품의 변형 등을 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집성재가 인테리어에 뿐만 아니라 가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목재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집성 목재를 그 제작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조인트 방식에 의해서 불려지는 명칭들이 각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생산되는 집성 판재들은 상당히 질이 좋은 그러한 각재들을 이어 붙여서 고가의 그러한 집성 판재들도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접착제도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한 그러한 그 집성 판재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또 히노키라고 그래서 피톤 치즈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기능성이 있고 또 향기가 높은 그러한 제품들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성 판재의 장점을 세 가지만 꼽는다면 큰 단면에 긴 부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서 일반적으로 1200에 2400에 두께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15T부터 28T 뭐 이렇게 32T 이렇게 굉장히 두께가 두꺼운 그러한 판재까지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특수 사이즈의 판재도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치와 같은 구분 부재를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목재의 강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목재의 종류에 따라서 집성을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집성 판재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집성 목재는 집성재의 조인트 방식에 따라서 솔리드와 핑거 조인트 판재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핑거 조인트 판재는 또 탑 핑거 조인트와 사이드 핑거 조인트라는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핑거 조인트 방식 중에서 탑 핑거 조인트는 이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톱니 형태의 접합부가 상판에 드러나고 또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집성 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이드 핑거 집성제는 지금 오른쪽에 아래에 보여지는 그러한 그 형태대로 톱니 형태의 접합부가 측면에서만 보이게 되고 또 이 상판 면에서는 그 솔리드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짧은 그러한 그 각재를 이어 붙인 그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집성 목재는 길게 자른 원목 판재를 측면 접합하여서 여러 장 붙여 놓은 방식으로 결합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집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성 판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계에 의해서 집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수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 목재 각재 상태라기보다는 좁은 널들 이런 것들을 이어 붙여서 본인이 직접 집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종종 원하는 목재를 집성해주는 소량 집성용 그러한 그 공장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특별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곳에 집성 판재를 원하는 목재로 집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해서 생산하는 그러한 그 공방들도 또는 공장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실내 공간에도 굉장히 많은 집성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뭐 계단이라든가 또는 가구, 천장이라든가 벽면의 일부 이런 곳에서도 집성 목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재 제품으로는 파티클 보드를 들 수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 또는 칩 보드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파티클 보드는 원목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폐 목재들, 폐 잔재들을 부수어서 조금 거친 작은 조각으로 만든 상태에서 접착제를 섞어서 고원 고압으로 압착시켜 만든 판을 의미합니다. 이 파티클 보드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원료의 크기와 형상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어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부스러기, 잘게 깎은 부스러기를 원료로 해서 접착제를 혼합하는 그러한 방식을 일컬어서 가압 성형판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대패판 모양에 따라서 뭐 쉐이빙, 스프린터, 플레이크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파티클 플레이크 이하의 작은 소편으로 제조하는 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티클 보드는 상당히 온도에 의한 변화도 적고 또 변형도 적기 때문에 또한 또는 열의 차단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도 크고 내력벽으로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판이라든가 칸막이, 가구 등에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판재 또 목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성제나 또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섬유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없고 또 넓은 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서 또 가공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방음 단열, 또 정기적인 성질이 좋고 또 가연성에서는 목재보다 발화가 더디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티클 보드는 작은 칩들을 뭉쳐서 접착제와 합성수지 접착제 같은 유기질 접착제를 첨가해서 열압 재판한 그러한 상태로 생산하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따른 신축성 및 또 변형이 적다라고 할 수 있고 휨 가공도 용이하고 단점은 모서리가 약하고 정밀한 그러한 재단이나 정교한 그러한 잘라냄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표면의 색채가 단조롭고 합판보다는 상당히 무게가 나간다고 할 수 있죠. 또 보드에 요소 수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공 기계 공구를 사용할 때 기계 날의 마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크기 때문에 날 부분이 나가는 마모가 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티클 보드는 기계 재단에 의해서 필요한 치수만큼 절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표면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쪽에는 당연히 파티클 보드가 들어가 있겠죠. 파티클 보드 위에다가 시트지를 열 가공해서 붙여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례를 파티클 보드의 사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는 이 이외에도 주방의 키친 시스템의 문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쪽 부분에 파티클 보드를 사용하고 그 윗부분에 어떤 도장이라든가 필름 또는 이런 것들을 다른 소재를 열로 접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에서 파티클 보드의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OSB 판넬 제품입니다. 이 OSB 판넬 제품은 방수성 수지로 도포한 후에 압착을 해서 생산하는 판재이기 때문에 이 목재의 작은 조각들의 무늬가 표면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판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조형 목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경이 적고 성장이 빠른 나무들, 그러한 것들의 조각들을 사용해서 또 실을 엮어 로프 모양을 만든다거나 또는 얇은 비스켓 모양으로 이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서 접착한 그러한 방식으로 제조가 되는 판넬을 말합니다. 이 OSB 판넬의 단점은 습기에 약하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OSB는 주로 합판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규격은 11.1mm, 또 바닥에는 18.3mm 이러한 정도 두께의 OSB 판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크기는 48 사이즈라고 해서 1220에 2440 사이즈의 판넬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돼서 들어오는 판넬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OSB로 시공한 사례들인데요. 이 표면에 그러한 목재 작은 조각들이 무늬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별다른 마감을 하지 않고도 벽면 마감재 자체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천장에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또 이 OSB 판을 가지고 책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목재들의 작은 그러한 색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장식적인 효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는 크게 판재류와 각재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판재류라는 것은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을 판재류라고 부릅니다. 판재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또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좁은 판재, 넓은 판재, 두꺼운 판재 이렇게 기준을 각각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한국공업규격, 말하자면 KS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좁은 판재란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인 것을 좁은 판재라고 부르고 넓은 판재는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인 것을 넓은 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판재는 두께가 3cm 이상인 것을 두꺼운 판재라고 부르겠죠. 또 각재류는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6cm인 것을 각재라고 부릅니다.
각재는 또 큰 각재, 작은 각재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각재의 형태, 단면의 형태에 따라서 정각재, 평각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각재는 두께 및 폭이 6cm 이상인 것, 작은 각재는 두께 및 폭이 6cm 미만인 것을 이것도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을 작은 각재로 부릅니다. 정각재는 횡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을 정각재라고 부르고 평각재는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을 그 정각재라고 부릅니다. 이 목재에서는 목재로 시공을 했을 때 치수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목재에서는 단면 치수를 제재 치수로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제재 치수와 여러분들은 마무리 치수에 대해서 간단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제재 치수라는 것은 원목을 목재로 사용하도록 할 때 가공한 일정한 치수를 의미합니다. 이 도면에서 목재의 단면을 표시한 치수에 대해서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나 수장재에 관계없이 모두 제재 치수로 그 치수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창호재나 가구재는 도면에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마무리 치수라는 것은 제재목의 실제 치수가 톱날 두께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진 상태의 에서 또 마무리를 할 때 대패질을 하게 되면 또 치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마무리 치수라고 부르는데요. 가구재나 창호재는 일반적으로 마무리 치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의 치수를 정하거나 또는 도면을 그려줄 때 제재 치수와 마무리 치수라는 용어가 가끔씩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재는 취급 단위를 미터법인 세제곱미터 등의 최적 단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한국공업규격에서는 목재의 두께 및 폭의 단위는 센티미터, 길이의 단위는 미터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재의 국내에서의 최적 단위는 이렇게 최적 단위로 취급되어서 세제곱미터로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재래식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재래식 단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식 단위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푼이나 치나 자, 한 사이 이러한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이라는 것은 한치 곱하기 한치 곱하기 12자의 최적 단위를 일컫는데요. 이 최적 단위를 사용할 때 한제라는 것은 지금 한 사이라고도 불리고 한제라고도 읽습니다. 한 치는 3.03cm를 말하고요. 한 자는 30.3cm, 한 푼은 0.303cm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제적 단위를 이렇게 한제 단위로 얘기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제는 지금 아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치 곱하기 한치 곱하기 12자를 일컫습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0.00324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것을 한제라고 읽고요. 또 입방미터로 우리가 최적 단위를 생각할 때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이것을 1세제곱미터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부피 단위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1세제곱미터는 다시 제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299.475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보드피트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하자면 한제 1치 곱하기 1치 곱하기 1치처럼 미국의 최적 단위를 일컫는데요. 1인치 곱하기 1인치 곱하기 12피트 또는 1인치 곱하기 1피트 곱하기 1피트를 1보드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보드피트는
2분의 1 세제곱피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0.00236 세제곱미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제로 환산해 보면 0.703제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그 인치 단위를 쓰고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그러한 목재 제품들이나 목재를 그 피트 단위나 인치 단위에서 이렇게 제나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직도 이렇게 그 과거에 사용하고 있던 재래식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때때로 이것으로 부피나 최적 단위를 계산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께 4.5cm, 넓이 12cm, 길이 3.6cm 사이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4.5cm는 1.5치에 해당하고 12cm는 4치에 해당하니까 1.5치 곱하기 4치 곱하기 12자를 12로 나누면 6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이를 계산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길이 나누기 12를 하면 사이 계산이 되는 거죠. 한 제는 0.0324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1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죠. 299.475제가 되니까 약 300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면은 이러한 그 단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1m 곱하기 1m, 다시 말해서 1제곱미터를 해배라고 부르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이것은 세제곱미터죠. 이것을 1루베라고 부른답니다. 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식은 평 곱하기 3.3058 하면 제곱미터가 산출이 되겠죠. 또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식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곱해주면 평수가 나오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목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해배나 또는 루베, 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제곱미터를 평을 환산하는 방법, 또 그 목재의 제적 치수를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 실내를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좀 익혀놓는 게 좋겠죠.